주로 전자장, 전자회로 이런 걸 강의하고 있는 이문규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 전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5G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고 6G까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할까 해요. 전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1865년에 맥스웰 방정식 이후로 이 전파는 사실은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맥스웰 방정식 오류 없이 지금까지 다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10년 정도에 마르코니가 대서양 횡단 통신을 성공하고 또 노벨상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상용적인 전파 기술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분 있죠. 테슬라도 사실 동시대에 독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파 업적을 마르코니와 테슬라 두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모토로라 회사가 무선통신에 끼친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2차 대전에 처음으로 무전기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최초의 전쟁이에요. 1세대 통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1980년대 뉴욕에서 한 500대 정도의 지금은 이제 카폰이라고 부르는데 이동통신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현대적인 개념의 셀룰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했던 이 통신이에요. 이 셀 단위로 이동통신을 하기 때문에 셀룰러폰이라고 이거를 불러요. 그래서 1세대는 이제 이 음성통신 위주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알아가는 통신의 모토를 실현하는 통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0년대 2세대 통신이 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CS라고 하는 그런 통신이에요. 근데 PCS는 1세대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2000년대로 오면서 3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3세대 통신할 때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3세대부터는 통화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플을 가지고 정의가 돼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말을 써요. 소프트웨어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기능 자체가 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도서관처럼 뭐 이북을 읽는 그런 전자책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능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3세대의 큰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통신으로 바뀌게 돼요. 3GPP라는 표준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표준을 쓰는 표준들이 출현하게 돼요. 4세대가 되면서 3세대에 비해서 10배 이상 빨라지게 됩니다. 컨텐츠를 자유롭게 소비하는 그러한 세대가 된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세대가 됐고요. 4세대를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LTE라는 기술을 도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4세대를 대표하는 상품이 유튜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5세대가 2018년에 이게 출현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통신 신호를 무선국 신호를 보냈습니다. 5세대에서 염두에 두고 했던 서비스들이 예를 들면 AR 기기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했어요. 그리고 자율차 이런 거. 문제는 너무 기술이 앞서가는 거예요. 뭐든지 기술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 시장을 선도하지 못합니다. 5세대만의 독특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아직은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3세대 통신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3세대 출현할 때는 MP3가 굉장히 인기였고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기기입니다. 애플의 아이튠즈 같은 그런 애플 이런 개념들이 그 당시에 스마트폰 출현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3세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적인 사고와 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없으면 기술만 가지고는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는 것이 얻은 교훈입니다. 6세대는 지금 이제 표준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아마 2030년이 상용화되는 시기고 2028년 정도가 표준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 77억 중에서 35억 정도가 절반 정도만 인터넷을 접속을 할 수 있고 절반 정도의 인구는 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 격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인구에게 디지털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엔이라든지 각 국가에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라스트 원마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통신 인프라를 깔 때 어느 정도 깔게 되면 더 이상 사업자들이 안 깔아요. 왜냐하면 더 깔아봐야 돈은 드는데 시장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100%를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마지막 99%에서 100% 넘어갈 때 1% 있죠. 그 1%에게 어떤 통신을 적용하려고 하면 95%까지 깔았던 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있는데 그것에 약 40배가 더 든다는 거예요. 인프라를 100%를 깐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따라서 인류가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할 거냐 이것도 결정이 되겠죠. 6G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상망을 한 8, 90%는 지상망을 쓸 겁니다. 근데 마지막 10%, 20% 정도를 위성망을 쓰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까 말한 1%전 세계 50%의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지상망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5G, 6G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 같은데
시대를 상용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사이버 공간이 나오고 그거를 몰입을 해서 지금의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감으로 경험했던 거를 사이버 공간으로 옮기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도전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5G에서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차인데, 문제는 자율차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자율차가 상용화되기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G에서 못한 거는 바톤을 받아서 6G에서 구현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5G에서 해왔던 그런 비전이 6G에서 실현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G를 구현하는데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술적 한계들은 따로 없을까요? 통신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에 저는 봉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 서비스, 유튜브 이상의 서비스들을 일부 체험을 하고 또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겠다, 온라인상에서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전파는 이제 빛의 속도로 전송이 되는데 초당 1초에 30만 킬로미터예요. 지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말기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0.1초만 차이가 나더라도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 키가 도착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실시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없다라는 거가 문제죠. 그거를 뛰어넘는 기술을 그러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한계 상황, 그 마지막 한계는 빛의 속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6G 시대가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우주 시대라는 의미로 뉴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화성에 정착존을 만들었을 때 기기가 처리하는 시간을 빼고라도 지구에서 전파가 출발해서 화성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분이 걸려요. 달에다 정착존을 만들어도 왕복하는 데 3초가 시간이 걸려요. 그 3초라고 하는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게 통신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빛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화성과 지구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빛의 속도의 한계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화성에 정착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꿈의 기술이죠.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하고 있는 이상 화성하고 우리를 실시간으로 어떤 걸 공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자율이에요. 자율. AI, 오토노머스,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리모트로 원격 조정을 하는 우주선을 만들겠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화성 정도 가면 이미 사건이 내가 조작을 해서 거기 움직이는데 3분 안에 뭐 물체를 만나서 피하는 거 신호를 보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율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서 판단해서 그 현장에서 판단해서 지능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더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카카오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카오가 먹통이 됐었죠.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바뀌었구나. 옛날하고 바뀌었구나. 뭐가 바뀌었냐면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이 돼서 모든 사회가 다 디지털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는 수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다 모든 건 수로 구성되고 있죠.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도 디지털로 저장이 되고 숫자로 저장이 되고 숫자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산업으로 우리가 기반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 됐다.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술적인 하드웨어적인 문제적으로 5G가 상용화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5G 속도에는 한계가 없는 건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5G는 완전한 5G가 아닙니다. 5G는 말한 대로 LTE의 10배 정도 속도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5G가 주파수 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3.5기가, 우리가 보통 서브 6기가라고 하는 이동통신에서 쓰는 대역보다 약간 높은 대역을 쓰고 있는 대역이 있고, 또 하나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5G의 특이점은 밀리미터 웨이브를 최초로 이동통신에 도입을 한 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통신은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나라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전체 5G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5G의 속도가 10배 개선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저지연, 로우 레이턴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로우 레이턴시는 자율차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도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지연이 되면서 속도는 10배 빠르고 이런 기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지, 완전하게 저지연도 구현되고 또 고속으로 통신도 되고 이런 것들은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시대를 꿈꾸시나요? 기술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극대화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타성이 극대화됐을 때예요. 어떤 거를 목격을 하고 정말 저기에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이타적인
개방적인 생각을 가질 때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의 방향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왼쪽에는 알이 하나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새가 있죠. 즉 알이 부화가 되면 새가 되는 거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하고요. 예측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찰력을 갖는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거,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